네, 오늘 국회에서는 성주 국민들이 국회 방청석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 들으라는 듯이 아주 쓴소리 정치인들이 총리를 향해 내놓았고요. 또 이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 보란 듯이 북한은 탄도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천성 차장, 오늘 주제는 역시 사드였죠. 그렇습니다. 사드 관련된 현안 질의였기 때문에 사드가 네. 주제였고요. 저렇게 방청석에서 성주 국민들 40여 명이 방청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여야가 아주 격하게 붙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들은 사드와 관련된 괴담이 유포되는 것을 정부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정세 악화,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책을 범해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외교 문제로 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첫 질문자 중에 하나가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제 성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인데 노동부, 행정고시를 이제 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오래 한 분이거든요. 그분의 질의, 성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의 질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침통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13일 날 발표하는데 국방부에 단 2쪽짜리입니다. 저도 행정부 관료 출신입니다만은 정말 황당하고 거지 없었습니다. 성주 군민께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 그래서 제가 뒤통수 맞았고 아예 실생한 겁니다. 장관님이 저하고 대화한 거 다시 한번 성주 국민께 소상히 한번 밝혀보십시오. 저는 그 부지를 발표를 한 7월 13일까지에게는 그날까지 어느 분에게도 특정한 지역을 거론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완영 의원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발표 당일날 저한테도 예고 한 번 안 주셨죠. 기자한테는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나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주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요. 네. 이완영 의원이 참 여당으로서 다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려면은 네. 부담편은 서야 되겠고, 네. 사드 문제로 굉장히 곤란하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네. 초반에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들이 자기 지역 문제만 저렇게 하려면은 지역구 경북 도의원이라 하라 그러세요. 네.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와서 국론을 이야기할 정도 되게 되면은 네. 큰 걸 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방에 있는 많은 지역들은 군부대 때문에 지역 개발 손해를 보고 살고 있고 한데 그거 하나 못 내놓겠다고 저렇게 처음에 지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방방 뜨셨잖아요. 본수도 그랬고. 그래 놓고 나서는 수습이 안 되니까 전 저런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면서 왜 나한테 하나도 안 해줬냐 그러는데 우리 기자들이 탐사보도 들어가다가 우리 동아일보 기자가 7곳까지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다가 저 연합뉴스가 성주 딱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알려줬다고 해서 자기만 소외당했다고 하는 건데 저거는 면피용 아닙니까? 저는 아주 이 의원 굉장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습니까? 네. 자, 일단 이완영 의원, 저희가 기회가 될 때 한번 전화 연결해서 이완영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할 기회를 꼭 한번 만들어야 되겠네요. 다만 성주분들만큼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관련해서 왜 우려해야 하느냐,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오늘 아침 성주 지역 신문입니다만, 작은 신문입니다만 이렇게 편집을 했군요. 일면이죠? 네. 이 경북 성주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 신문인데요. 성주 신문이 그 오늘자 일면에 근조라는 그 한문을 세로로 쓰고요. 2016년 7월 13일. 이 7월 13일은 이 사드 체계 이게 배치 지역으로 성주군을 발표한 날입니다. 이날 죽을 사자를 써서 성주군이 이제 죽었다 이런 그 내용의 거의 백지와 다름없는 일면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결국 전자파에 대한 거 이제는 좀 그게 좀 정리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아직 좀 불신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괴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정해내는 능력들이 전보다 많이 생긴 건 분명하지만요. 오늘 국회에서도 이 걱정이 좀 나왔습니다. 김진태 의원과 그 질의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레이더 앞에 보초병의 뇌가 녹아 없어졌다. 여성은 불임이 되고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SNS상에 그런 괴담 유포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이런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습니다. 지상 기준으로 해서 100m 이내에는 전자파가 인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100m 이내에는 전자파의 영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서 레이더를 손수 작동하는 미군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구암 기지에서 그 측정한 그 1.6km 수평고도 그 지역은 미군들이 또 거기서 훈련장입니다. 예, 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잰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결국 실제 거리에서 해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 이런 숫자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드 레이더를 이제 6분간 1.6km 지점에서 측정을 해보니까요. 네. 평균 값은 0.0003 와트 퍼 제곱미터입니다. 평방미터. 네, 평방미터. 최고 값은 이제 0.0007 와트였으니까요. 인체 유해 기준이 평방미터당 10 와트니까요. 네. 그 기준의 0.007%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 아까 성주 주민 말씀 들었습니다만 아직 못 믿겠다는 것, 미국에서도 검증이 되지 않았던 거 왜 가져오느냐? 만약 사드가 성주에 온다면 나는 보상, 정부 보상도 받지 않고 이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대통령께서 네. 성주 군수하고 네. 군 대표적인 인물들하고 같이 네. 아마 괌으로 가서 네. 그 기지 앞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네. 하는 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네. 좀 이렇게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렇게 군사를 담당하는 기자로서 무기 개발을 네.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T-50 개발사를 제가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처음 전투기를 만들어 띄울 때요. 네. 개발한 사람들은 그게 안전 확신하는 줄 아세요? 확신 안 합니다. 모든 전투기 처음 비행기 할 때 어떻게 띄우는가 하면요. 네. 비행기 바퀴 있죠? 네. 뜬 다음에 싹 집어넣죠? 네. 비행기는 올라갔다가 땅에 못 내려오면 충돌하게 되죠? 네. 그래서 모든 비행기는 뜰 때 처음 뜨는 비행기는 바퀴를 다 뽑고 갑니다. 네. 우리 T-50도 처음 비행할 땐 혹시 바퀴 안 펴주면 충돌되잖아요. 네. 그만큼 본인도 자신 없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처음 비행하고 난 다음에 거의 3, 4년을 네. 온갖 변수를 넣어서 시험 비행하면서 고치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조종사가 타야 되고 이 친구가 조종하다가 절도 어떤 전자파나 이런 걸로 죽으면 사고잖아요. 네. 그 똑같이 저런 레이더 만들 때도 우리 LIG 넥스원이나 이런 데서 만들 때 보면요. 자기들이 레이더파를 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고 저렇게 검사하고 하나 해놓고 나서는 이 부분에 안전해서 시험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거 운영하는 사람 죽도록 안 만들기 위해서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게 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하나 만들어지면은 다시 우리 국방품질기술원이라고 하는데 가서 다시 검사를 하고요. 거기 가면은 고온, 아주 이렇게 습한 때, 추울 때 해가지고 흔들어도 보고 하면서 그때도 정상 작동이 되는지. 저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핸드폰이 시험 통과하는 거는요. 이거 군대용으로 하면 이거 다 떨어져요. 네. 극한, 극서, 물속에 집어넣고 해갖고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기서 통과돼서 미국이 먼저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몇 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과학자들이 붙었고 저희는 미국에서 더 나은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붙은 거니까 한번 믿어주시는 게 더 옳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김지태 의원 질의할 때 보니까 그동안 대체로 여야 사이에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 칭찬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내놓네요. 김지태 의원의 질의 또 보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예외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겁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제1야당 김종인 대표님의 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구장 차장. 또 김종인 대표가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는 일단 좀 신중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김종인 대표는 다 끝난 일이다. 할 수 없는 거다. 비준 안 된다.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익이 있다라면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물론 당내에서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당론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아직 이견이 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우상호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당내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좀 신중해야 된다.
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반대라고 안 하셨죠. 재검토하자 그랬죠. 네. 우상호 대표 이런 분들이 뭐 딴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노련한 분들은 이게 뭔지 압니다. 네. 개인적으로 김정인 비대위원장에 보면서 저분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런지 제1야당을 좀 공격합니다. 찔러보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의견도 못 냅니까? 자, 그러나 제1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저희가 좀 묶어봤습니다. 뱁새는 황새와 다릅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은 그것도 햇볕 정책을 개선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공당이 사드 배치의 반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모성을 2주 가까이 유지하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연일 저희 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주문을 하시는 게 적절치 않아 보여요. 자, 정치적으로 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압박을 좀 하고 싶은 거네요. 아니, 저 얘기도 함부로 못하는 야당답지 못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이건 이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경쟁에서 우위에 서야 여야 대결에서 이제 선점할 수 있다 이런 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총선에서 원내 일당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중도와 또 보수 진영으로부터 우호적인 그 입장을 받아서 수권 정당이 되겠다, 대한 정당이 네.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단칼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제 국회에서 총리와 국방장관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 아니, 국회 비준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거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네요. 정리가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 비준을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 황교안 총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60조에 보면 국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조약을 체결할 때는 이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사드 도입이 아무래도 땅도 제공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야당 입장이고요. 오늘 또 국회의장도 국민과의 어떤 소통 부족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만약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에 비준이 필요하다면 국가 간에 조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조약이나 상당히 많은 액수의 재정 부담이 있으면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현재 사드를 가져오는 것은 미국이 자기네 재정 부담으로 해서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터나 닦아주고 뭐 막사나 저주 정도밖에 비용이 안 들어가고 더군다나 이 미국이 무기를 가져오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정에 의해서 미국이 자기가 필요한 무기를 가져올 때는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져오는 무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를 가져오겠다면 우리는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이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약이 아니지 않느냐, 돈이 큰 재정 부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요, 대선 후보를 지낸 정동영 의원이 사드와 관련해서 전자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니, 사드가 필요할 때쯤 되면 우린 다 끝나 있다. 게임이 다 끝나 있는데 무슨 사드가 필요하단 말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드를 발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선에서 장사정포, 천문,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를 비롯한 1000기의 미사일이 남을 향해 발사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에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자, 전쟁하잔 말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이제 정동영 후보 시절 많이 썼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김정봉 의원께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죠? 왜 어처구니가 없냐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수 없게 사드가 와 있으면 북한이 핵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전쟁 도발을 못하죠. 그런데 전쟁을 하자는 거냐면 곤란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드가 오히려 전쟁 억제되겠는데 정반대로 사드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어떤 건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동영 의원이 하는 말씀을
말씀 잘하셨는데 조금 주체를 바꿔놓고 보면 이북에서 많이 하는 발언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네. 제가 무슨 말씀드린가 하면 지금 정 의원이 고민하신 문제는 네. 한 3,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3,000년 동안 네, 인류의 전쟁이 고민이었다. 청동기 시대 이후로부터 본격화됐다고 보니까 네. 춘추전국 시대 때가 이제 청동기 시대니까 로마도 마찬가지고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문제는 네. 로마의 베제티우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네. 상비군을 가지라 그랬고요. 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전쟁과 싸우면 피하면 피할수록 따라온다 그랬어요. 네. 따라서 정면으로 딱 맞붙으면 오히려 안전하다는 건데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 보게 되면 세력 균형을 상대방이 핵을 갖고 있으면 나도 핵을 가져서 냉전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것을 깨고 싶은 사람들은 냉전이 자꾸 전쟁이라 그러는데 냉전은 오히려 평화입니다. 열전이 전쟁이죠. 그래서 이미 3,000년 전, 2,000년 전 결론 나온 거를 저는 형 의원은 잘 모르시고 다시 반복을 하면서 우리 국민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동영 의원의 이제 질문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원칙과 전제랄 게 이거는 북한이 이제 만약에 전쟁 상황 뭐 절대 피해야 되지만 핵무기로 공격하는 건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일단 재래식 무기로 한참 공격을 한 뒤에 그다음 핵무기를 쏠 거라는 게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사드가 필요할 때쯤 되면 수도권은 초토화 됐다는 건데 저희가 좀 이 그래픽을 좀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 초전에 네. 핵무기를 씁니다. 초전에 핵무기 쓰는 전략을 벌써 바꿨기 때문에 2012년도 8월 달에 북한이 3일 전쟁, 7일 전쟁 작전 계획을 짜가지고 초전에 바로 핵무기를 쓰기로 현재 전략을 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 미사일을 통해서 한번 움직이는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쏘면 사드를 맞추는 것이 초기의 상황일 거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 자기 입으로 얘기 다 했습니다. 아하, 김정은도 직접. 얘기를 한 게 뭐라 그런다면, 자기네가 3개월치 식량과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하들한테 그걸 주민들 놀아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한다면, 전쟁이 핵전쟁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끝나는데 무슨 놈의 기름이 석 달씩이나 식량이 필요하냐 필요 없다 다 놀아주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가 핵무기로 전쟁을 해서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까 무스탄이나 노동미사일을 이제 초기부터 사용할 겁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원정 작전을 많이 하는 부대는 미 해병대로 보입니다. 미 해병대에 가게 되면 MAP이라고 하는 게 Marine Expeditionary Forces. 그래서 MEF, MEF라고 그러는데 해병대 원정군이죠.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보병사단 하나, 그다음에 전투기 여단급 대죠. 비행단 원스탑급 부대 하나, 그리고 2개 부대를 각종 무기와 이 식량을 쓰잖아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투스타급 부대가 하나 딱 구성돼요. 하나 군단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전방에 가면 1군 사령부, 3군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1군 지사, 3군 지사 그래서 투스타급 부대가 지원을 합니다. 전 분명히 부족하다고 이 지원 세력이 미군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근데 인민군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방에 4, 2, 5, 1 군단이 있으면은 그 뒤에 사단급, 우리 기준으로 하게 되면, 미군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군단급 지원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 부대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하면 전방에 있는 탱크 부대는 자기 기름 탱크에 만땅을 채우고 그걸로 내려간 다음에 남한 내에서 식량을 연료를 구해서 그 다음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속 군수 지원이 없는 전쟁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방에 가장 센 걸 날립니다. 그게 아마 사드가 아니라 핵무기로 여기를 박살을 내놓고 와 몰려오는, 제 표현으로는 축구할 때 왜 야구할 때 힛 앤드 런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런 앤 히트죠. 축구할 때는 킥 오프 전술 같은 건데 와 몰려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핵미사일을 쏠 걸로 보여요. 따라서 저걸로 맞고 그 다음에 수탄 미사일이 나올 때 우리가 그걸 대응하는 아주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당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다 쏘도록 허용하지도 않을 거고요. 굉장한 타격전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요. 자, 현무가 공격하는 장면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결국 전쟁 때 북한은 초기에 핵 미사일을 쏠 것이고 사드를 막는다고 치면 우리가 현무로 반격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전투기가 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라크 전쟁 때 보게 되면은 A-Day 작전이라고 그래서 지상군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요. 이제 그 미사일을 쏘고 난 다음에 미군기들이 싹 덮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런 포가 날아간 다음에 나중에 미국 3사단인가요? 4사단이 쫙 한 개의 사단이 들어가는데 아마 지금 작전도 한반도에서 붙으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저쪽에 하는 공격을 사드로 막아내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거를 그 다음에 쟤네들이 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현무가 가서 때리고 우리의 F-15K가 때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방사포가 되는 천무라든지 구룡이 때리고 K9 제주포가 때리면서 순차적으로 누가 순발력이 있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아마 북한이 초토화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정동영 그 의원의 질의는 지금 이제 이정훈 의원이 그 설명해 주신 북한 초토화 작전하고 좀 순서를 좀 바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는 전제죠.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또 북한의 요구고요. 네. 우리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한 대 맞아도 3대 때리고 싶던데. 자, 실제로 이제 사드 배치 논의가 한참 우리가 성주를 중심으로 또 국회에서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6일 만에 발표 6일 만에 북한은 오늘 탄도미사일을 또 쏘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오전 상황 늘 이제 새벽에 쏘니까요. 그런 것 6발을 쐈나요? 5발을 쐈나요? 3발을 쐈죠. 3발을 쐈죠. 제가 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3발을 쐈는데 이거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가장 큰 목적은 현재 성주에서 사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우리가 성주를 공격할 수 있다 보여주면서 일단은 성주의 사드 그 배치 반대 투쟁을 더 격화시키려고 미사일을 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쏜 거리가 500, 600km이기 때문에 뭐 평안도나 함경도 여기쯤에서 쏜다면 경상북도 성주쯤 떨어질 걸로 오해하기 딱 좋게 쐈거든요. 실제로요, 이 지역의 지역구를 둔 이완영 의원, 저희가 앞서 질의한 장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질문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거 성주 쏘려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묻네요. 바꿔 말하면 우리 성주가 그만큼 당신들의, 우리 정부의 결정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항주에서 쏜 미사일이 성주하고 380km인데 타격 목표가 성주라고 오늘 기사에 났습니다. 전자파 유해성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북에 타격이 될 거다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북한이 오늘 이제 새벽 3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것이 뭐 성주를 겨냥해서 발사했다는 것은 뭐 어느 누구도 그건 확정할 수 없는 얘기고 다만 북한이 우리의 사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내의 찬반 논쟁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겨냥한 일종의 시위성 도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위성이다. 이게 국방장관은 해석을 하고 있고 뭐 성주를 쏜다고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좀 톤을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국방장관하고 현재 이완영 의원하고 이제 뭐 의견이 좀 충돌되고 있는데 일단은 바로 북한이 노리는 바를 이완영 그 의원이 바로 대변해줬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하. 네. 그러니까 그런데 핵전쟁이 벌어지는데 성주가 어떻고 부산이 어떻고 전라도 광주가 어떻겠습니까? 그건 내볼 때는 저는 의미가 없는 짓이고 일단은 사드든 뭐든 사드로 더한 것이 또 있으면 우리가 갖다 놔서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왜 그 성주 사람들이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몇 발사 따라서 겁을 내고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그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같은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바로 이완용 의원 같은 발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저는 쐈다고 봅니다. 겁쟁이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겁을 먹으면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저거는 괴벨스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상대가 만든 유력한 전술을 한 몇 분이면 공포를 줘서 무너뜨리는 게 바로 심리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선전선동이라고 그랬는데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질문을 바라고 북한이 쐈다. 아마 대정부 질문은 그날 뭐 이런 걸 다 예상을 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면 또 저 의원 모독죄가 되니까 미처 못하신 거고 저희는 그런 게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드가 촉발한 우리 한국 사회 갈등 상황 뭐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총리와 국방장관을 상대로 한 사드 대정부 질의 긴급 현안 질의는 이어집니다. 이것도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에서 생긴 일 보니까 최근에 없던 일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된 내용 저희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